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매매계약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전계약 유형 중에서 이 매매가 차지하는 비용, 그리고 이 매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매매가 차지하는 비용은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요 매매에 관한 법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매매에 관한 법리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적용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매매와 관련해서는 그 분량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는 매매계약 일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또 그 매매에 있어서의 어떤 의무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563조에서요, 매매의 의의와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할 것이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겠죠. 자,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그런 유형의 계약.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는 어떤 의사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의 합심안으로서 성립하는 그런 유형의 계약, 이것을 우리가 매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는 뭐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라는 이 요소가 중역을 이루는 그런 요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 이 재산권이 이전에 반대되는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이 이 대금이다라는 점이 또 매매의 의의와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재산권을 이전하는 어떤 대가로서 또 반대급부로서 금전 이외의 이 다른 것으로서 이렇게 반대급부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재산권 이전 계약 중에서도 교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매매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재산권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대금이어야 한다는 점.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과 물건의 교환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금전 대 금전의 교환 같은 경우, 다른 말로 환전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런 환전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매매이냐 아니냐, 교환이냐, 이라는 게 문제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반대급부 자체가 금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매의 유형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물론 이 분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되는 어떤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목적물인 대상이 물건으로서 물건 중에서도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다, 동산 매매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인 목적이 물건이냐 물건이 아니냐에 따라서 물건의 매매다, 권리의 매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물건의 매매이냐 권리의 매매이냐, 이 자체는 사실은 그 뒤에서 따로 배우게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그 담보 책임이 문제될 때 권리의 매매인 경우와 물건의 매매인 경우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미리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건 자체의 어떤 성질 내지는 또는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 등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는 분류로서 특정물 매매냐 종류물 매매냐라는 어떤 분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이 특정물 매매다, 종류물 매매다라고 하는 것, 물건 자체를 놓고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대체물이다, 대체성이 없는 부대체물이다라는 분류도 가능합니다. 통상 대체물이다, 부대체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대체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성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입니다만은, 특정물이다, 종류물이다라는 어떤 이런 식의 분류들은 이런 대체물이나 부대체물과는 달리
이 당사자들의 어떤 주관적인 의사에 따른 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동종의 물건으로서 지급을 이행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어떤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특정물에 대한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계약이 매매인 경우에는 특정물 매매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서 이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경우는 종류물 매매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뭐 특정물이냐 종류물이냐에 따라서 다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보 책임에 있어서 특정물에 있어서 발생한 하자와 종류물에서 발생한 하자에 있어서 담보 책임을 묻는 내용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상사매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표현에서도 추론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거래의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상사매매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할 것인데, 상법에서는 특별히 이 거래 안전 등을 위해서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매매다라고 했었을 때, 통상은 매매를 할 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매의 효과로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라고 할 것인데, 우리가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자, 이건 매매를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바로 이렇게 이전되지 않는 이런 경우입니다. 통상은 반대급부로서의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식의 매매, 그런 유형의 매매를 가지고 우리가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유형의 매매다라고 할 수 있는 할부 매매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매매 편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은, 대금 지급에 있어 가지고 할부금을 지급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죠. 매월 또는 뭐 일정한 기간을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할부금을 지급하는 이런 경우인데, 할부금을 이렇게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할부 매매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할부 매매에 대해서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또 특별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부 거래에서 이야기하는 이 할부 거래는 또 이 할부 매매하고는 또 좀 다른 어떤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견본 매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견본 매매. 말 그대로 견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목적물 자체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속성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물건을 또는 뭐 재산권을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유형의 매매를 견본 매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시험매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험매매다. 목적물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것이죠. 뭐 시험 기간을 거쳐놓고 나서 마음에 들면 사겠다라고, 종국적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들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시용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돌려줘서 나중에 목적물을 반환할 때 어떤 뭐 비용 문제 같은 것,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환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시용매매 또는 시험매매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특약이 없는 다음에는 목적물의 그 시험 또는 사용에 대한 어떤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이 선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매. 사실 이거는 뭐 프랑스법이나 독일법 같은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뭐 그런 사례인데, 우리가 흔히 선매다라고 했을 때 뭐 선매권이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도인이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어떤 우선권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선매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어떤 선매권이 있는, 또 선매권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설사 목적물을 매매를 한다,
라고 해서 선매권이 있는 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매매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선매권자가 자신이 선매권을 행사할 경우 기왕에 이루어졌던 어떤 목적물에 대한 매도인과 제3자의 어떤 매매 관계에 앞서서 선매권자가 재산권을 이전받게 되는 어떤 이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계약 유형을 선매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매매 유형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조금 전까지 열거했던 그런 유형 이외에도 시대 상황이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유형, 다양한 유형의 어떤 매매 유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매매 유형들이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매매들 중에서 우리 법에서 명문으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는 그런 매매 유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매매 유형이 있다면 그 법률에 의해서 당해 매매 유형이 규율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어떤 법칙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매매의 법적 성질입니다. 이 매매와 관련해서 매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어떤 계약 유형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계약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매매도 낙선 계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실효적 연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초창기 매매는 교환이었다, 또는 요물 계약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물교환식의 이 거래들이 화폐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그런 식의 어떤 계약들이 원칙이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매매가 현금에 의해서 금전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어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물 계약이 아니고 낙선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도 그 계약의 분류에서 이미 정의한 바와 같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계약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그런 계약이다라는 것인데, 주의할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계약금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 자, 이런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매매 계약에 부수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상 계약입니다. 매매는 매매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재산적 출연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매매는 유상 계약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유상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법에서는 이 매매 계약을 다른 유상 계약, 매매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유상 계약에서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계약 유형에서 특별히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은 규정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매매 계약편의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매는 쌍무 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매도인의 어떤 재산권 이전 의무, 그리고 매수인의 이 대금 지급 의무, 이것이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어떤 대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쌍무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매매는 불요식 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어떤 매매법을 보면은 우리 민법상의 일반 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매매가 불요식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행정적 제재까지도 가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어떤 특별법상의 어떤 매매 계약들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방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문제시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특별법의 경우들에 있어서 설사 방식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방식 자체를 흠결한 것이 이 계약의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그런 사유는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뭐 특별법상의 계약이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분류식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매의 성립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재산권 이전 그리고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로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합의는 이전할 재산권 그리고 대금 지급에 대한 어떤 합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이전할 재산권이라든지 또는 대금이라고 하는 것, 그 내용 자체가 매매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런 어떤 재산권 이전되어야 될 재산권 또는 대금 자체가 모두 다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라도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어떤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어떤 부수적 합의 같은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대금 지급은 어디서 하고, 또는 목적물은 어디서 인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목적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보 책임은 어떻게 묻고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흔히 어떤 부수적인 합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부수적인 합의,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이런 어떤 부수적 합의가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부수적 합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매매 계약은 조건부로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 토지 매입하는 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나중에 건축 허가가 났었을 때 종국적으로 매매 계약이 효력을 갖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허가가 종국적으로 안 난다고 한다면 매매 계약 효력을 상실하는 걸로 보자라고 하는 합의, 그런 합의도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합의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의 태도도 해제 조건부 매매이다라고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조건부 매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어떤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매매가 성립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사이에서 갑이라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을이라는 목적물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가 되었다라는 상황을 상상해 보실 경우, 과연 요 을에 대한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 것이며, 갑에 대한 매매 계약은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라는 점들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분명 당사자 간에는 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을에 대한 매매 계약은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 토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 그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갑에 대한 어떤 매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 측에서는 갑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매의 성립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당사자 간의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과 관련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요소는 재산권 이전에 대한 합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권 이전에 대한 합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 이 매매 목적물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재산권이라고 하는 의미,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각종의 어떤 재산적 이익이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이면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소유권 같은 거, 채권 같은 거, 기타 각종의 어떤 무채재산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가능하겠죠. 아울러서 지분권이라든지 또는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판례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매매 성립 당연히 가능한 걸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또는 기업 비밀이라든지 상표라든지 등등 각종 재산적 이익이 있는 것들이면 모두 다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기대권 같은 거 또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지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의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정 지역에 대해서, 댐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일정 지역 자체가 소멸되는 어떤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주민이 생길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 토지를 개간을 해가지고, 어쨌든 거기다가 이주할 수 있는 이주권을 주겠다라고 한 경우, 이런 이주권 같은 거, 일종의 어떤 기대 이익 또는 기대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기대권 같은 것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판례에서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토지를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경작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어떤 경작권 같은 거,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으로 다른, 불법으로 이렇게 경작을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무단으로 이렇게 개간을 해서 경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작권 같은 것, 이런 것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 판례에서는 그런 경우도 매매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매매 목적물의 어떤 성질상 통상 우리가 불융통물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거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주의할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처분 금지를 이렇게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사자 간에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처분 금지 특약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처분 금지 특약에 위배해서 목적물을 이렇게 매매했다. 자, 그런 경우도 매매가 성립할 수 있는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처분 금지 특약을 한 당사자 상호 간에는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 책임 같은 게 문제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합의와 관련해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이 이 매매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매매 목적물의 범위. 자, 어디까지를 매매 목적물로 할 것인가? 자,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매매의 성립과 관련해서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여기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매매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나중에라도 사후적으로라도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회기동 소재의 몇 번지의 토지라고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목적물이 지금 기존에도 이미 특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기동 소재의 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회기동 소재의 땅이
매도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있는지 뭐 사실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실제로 지금 뭐 특별히 매도인 소유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언제 어떤 시기의 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특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도 뭐 유사한 사례에서 그와 같이 이렇게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는데 실제 당사자가 예정을 했던 그런 어떤 내용하고 현실적인 어떤 그 내용하고가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조금 전에 이 그림을 다시 가볼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갑이라는 어떤 토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 토지는 전체 세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할 때는 이 세 필지 땅 전체를 다 파는 걸로 하고 대충 세 필지 합해 보니까 평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평당 얼마에서 이렇게 하겠다. 대충 가격을 그 정도 매기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따져보니까 실제로 이 땅이 당사자 간에 처음에 예정했던 그 내용보다는 훨씬 땅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당사자들이 약정했던 그 내용, 그 평수, 그것만으로 매매 계약이 축소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좀 나더라도 그 확대된 그 전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것인지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사한 사례에 있어 가지고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좀 인식한 내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특히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경우와 같이 실제로 그 토지의 어떤 면적 자체가 당사자가 약정한 면적보다 좀 크다 하더라도 그 큰 면적의 전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단 주의할 것은 당사자 간에 토지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평당 얼마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면적 자체를 아주 중요한 어떤 고려 요소 삼았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가지고 초과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매 대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와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경우들로서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번지 소재의 땅 한 필지 또는 두 필지 이런 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개별 어떤 그 토지에 대해서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면적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적도 내용하고 실제로 그것도 토지하고 내용이 또 좀 다른 이런 경우가 당사자 간의 약정한 내용하고 지적도 상의 내용하고가 좀 다른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상 우리가 지적도 신뢰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용이 좀 달라졌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매 목적물을 확정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지적도를 기준으로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지적도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을 예를 든다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지적도 상에 나와 있는 그 면적을 다 이렇게 합해 보다 보면 한강이 없어진다.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지적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백히 지적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는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적도를 기준으로 매매 목적물을 확정하되 지적도 자체가 잘못된 경우 그때는 당사자가 의도했던 그 내용대로
매매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물건의 일부에 대해 가지고도 매매를 체결할 수 있겠는가. 사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거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분리 과실이라든지 또는 수목의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은 경우들에 있어 가지고는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간섭법상의 어떤 공시방법에 의해 가지고 거래 객체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매매가 체결될 수가 없다. 그러나 주의할 거는 그렇다고 해서 토지의 일부, 토지 한 필지의 일부를 갖다가 살 수 없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 일부라는 그 토지의 일부를 확정을 해서 분필 절차를 거쳐서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주물과 종물의 문제입니다. 자, 통상 어떤 물건을 팔 때 그게 종된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된 물건이 있을 수 있고 종된 물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된 물건 같은 경우, 종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게 문제될 수가 있는데, 통상은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따라서 이렇게 처분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을 팝니다. 주택을 파는데 주택 안에 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관상수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 수석들도 아주 좋은 어떤 수석들이 이렇게 진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치로 따졌을 때 상당한 가치가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통상 집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떤 관상수라든지 수석을 모두 합해서 판다는 것이죠. 따라서 관상수라든지 수석 같은 것을 같이 팔기 싫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유보를 해서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유보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주택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관상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다 매매 범주에, 매매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목적물의 범위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것이 재산권을 이전한다라고 했는데, 장래에 발생할 권리, 이런 것들도 매매의 객체가 될 수가 있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타인 권리의 매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타인 권리의 매매에 대해서도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 권리를 이렇게 매매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다른 사람 권리를 매도인이 다시 취득을 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면 담보 책임을 질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대금의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금전을 지급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대금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우리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대금 내용 자체가 반대급부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민법 104조에 의한 폭리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점들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상 매매 대금 같은 경우는 강제 통용력 있는 그런 화폐로서 지급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 통용력 없는 화폐로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강제 통용력 없는 화폐니까 이게 금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물건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매매가 아니고 교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의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다면 거기에 따를 것이고, 그런 특약이 없다면 통상은 재산권 이전 시기에 또는 목적물 인도할 시기에 그런 장소, 그런 시기에 대금이 지급되는 시기이고, 대금이 그런 장소에서 지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매매 목적물이 급부불능으로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것인가 라는 점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서
공부를 할 때 조금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급부가 불능이다라고 할 때, 이 불능을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눕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 원시적 불능 경우도, 뭐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이라는 표현 이외에도 또 뭐 일부 불능이냐, 전부 불능이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주관적 불능인 경우와 객관적 불능인 경우, 이 객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불가능한 것이고, 주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통상 타인 권리 매매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주관적 불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원시적 주관적 불능은 우리가 뭐 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 얼마든지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지 주관적 불능으로 인해서 나중에 현실적으로 권리 재산권 자체가 이전되지 않게 되면 담보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이죠. 뭐 그 정도의 의미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게 이 객관적 불능인데, 원시적 객관적 불능,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535조에 의한 계약 체결 상의 과실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할 거는 이 객관적 불능도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그렇다는 것이고, 객관적 일부 불능일 때는 또 이 담보 책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결국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뭐 목적 달성하기 힘들다라든지 라고 하는 정도면 전부 불능이겠죠. 뭐 그럴 때는 계약 자체는 무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불능인 경우에는 반드시 무효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 문제인데, 이 후발적 불능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채무자, 다시 말해 재산권을 이전해야 된 사람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냐, 그런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이냐 라는 것이 구별되어야 될 것인데,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매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론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매매의 예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매의 예약. 매매의 예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 매매의 예약, 통상 우리가 예약이다 할 때 요건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 뭐 예약을 체결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통상 예약도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약이라고 하는 거, 요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과 이 예를 다시 해볼까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물건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겠다 라고 하는 정도가 지금은 예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예약 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나중에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타방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그런 정도로 예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나중에 일정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 매매계약이 당연히 성립돼 버리는 걸로 이렇게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예약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편무예약이다, 쌍무예약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일방예약이다, 쌍방예약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단지 편무다, 쌍무다, 일방이다, 쌍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만 있기 때문에 요 편무, 쌍무, 일방, 쌍방 이 말은 당사자 일방이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다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무, 쌍무 예약, 일방, 쌍방 예약 요 차이는 편무, 쌍무 예약인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나중에 의사표시를 했었을 때 상대방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때 평무 쌍무 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 요것은
어떻게 보면 청구권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 일방예약, 쌍방예약이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어떤 의사표시로 인해서 바로 계약이 체결돼 버립니다. 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응할 의무가 부담되어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예약을 체결한다, 예약이 있다라고 할 때 편부예약일 수도 있고 쌍부예약일 수도 있고 일방예약일 수도 있고 쌍방예약일 수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그 매매의 예약과 관련해서는 뭐 일방예약으로, 매매의 일방예약인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민법 564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564조 제1항에서 보면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매의 일방예약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계약이 체결돼 버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이것을 우리가 예약 완결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약 완결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약 완결권, 요 법적 성질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바로 계약이 체결돼 버리죠. 따라서 이 예약 완결권의 그 법적 성질은 우리가 형성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의 행사로서 계약은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예약 그 완결권 같은 경우, 요것도 일종의 어떤 재산권이죠. 따라서 요것도 양도가 가능한가라는 게 문제될 수가 있는데, 요런 예약 완결권을 양도했었을 때 양수인, 예약 완결권의 양수인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예약 완결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가 되어 있느냐,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통상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약 완결권을 양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약 완결권에 대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게 되겠죠. 뭐 그런 어떤 부기등기가 있다고 한다면 예약 완결권의 양수인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예약 완결권 자체가 이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 자체가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양도인이 원래 예약 완결권 행사에 있어서의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통지를 한 경우, 마치 여러분들이 그 채권 총론에서 배웠던 채권 양도에 있어서 어떤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다시 말해서 채권 양도됐을 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고, 양수인의 어떤 의사의 합치로 인해 가지고 채권은 양도되지만 채무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죠. 따라서 그런 어떤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런 경우를 대항 요건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의 양수인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계약의 매매에서 이 계약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약 비용의 부담. 계약 비용의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이 계약 비용이 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어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청량비다, 감정평가비다, 권한조사비다, 또는 뭐 계약서 작성비다, 매매 계약을 뭐 공정정수로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공정수수료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계약 비용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어떤 계약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 계약의 이행 비용하고는 구분합니다. 이행 비용하고는 구분하는데, 통상 뭐 부동산 같은 거를 매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등기 비용 같은 거,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이행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계약 비용과 이행 비용을 구분하는 이유, 계약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법에서 당사자가 균분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계약 비용과 이행 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계약 비용을 우리 법상으로는 균분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그 특약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특약이 없을 때는 계약 비용은 균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또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인데요. 그 내용은 요약해서 설명하면 앞에서도 어차피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권 이전,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이 그런 합의만 있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산권 이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담보 책임도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각종의 어떤 부수 의무를 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측에서는 당연히 대금 지급 의무가 가장 중심된 의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견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매도인이 이렇게 목적물을 이렇게 건네줄 때 목적물을 수취할 의무도 있는가? 이 수취 의무는 여러분 채권 총론에서 배운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기억을 되살리시길 바랍니다. 수령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하고 결부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입장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대금 지급 의무를 본체적인 의무로 하고요. 그리고 기타 매수인에게도 각종의 어떤 부수 의무가 부담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상 매매계약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